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홍 가능성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연일 신당 창단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부터 짚어볼 텐데 혁신이 조기 해제 그리고 또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맞물리면서 지금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퇴하라라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은 좀 단결을 해야 할 때다. 당 주류에서 내부 총질이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께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중진이나 지도부, 친윤 그룹들의 이른바 불출마, 험지 출마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좌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저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당 내부에서 당 주류는 당장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를 흔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뇨한 혁신위가 출범한 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0월 11일 날이죠. 완전히 참패한 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의 이제 발로였는데 참패하고 난 다음에 혁신위가 들어선 건 좋은데 전권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혁신위가 들어서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라진 거였죠.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혁신위의 어떤 성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불거져 나온 거죠. 원래 있던 목소리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과 이 대통령실 용산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경쟁 상대의 파트너로 생각하냐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야당도 물론 마찬가지해요. 예. 그렇더라도 여권이 어떤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을 좀 내밀고 이런 모습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기자가 질문하면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애써 애들로 피하는 걸 많이 제가 봤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한계가 있다. 저렇게 가서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나갔다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혁신위원회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바뀔 이제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27일까지 이러한 것들이 안 바뀌면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만큼 지금 여권 내 문제는 집권 세력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이거든요. 당정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4월 총선을 앞둔 전해 이제 12월 같은 경우, 1월 같은 경우에 보통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저는 그걸 12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선거를 한 4, 5개월 남겨놓고 나면 통상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재영입이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그다음에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혁신위가 끝나고 나면 비대위로 가는 이것이 아주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 2월 달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됐어요. 근데 4월에 국회의원 4개 선거에서 4개 다 패배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만들어졌잖아요. 2012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1월 달에 12월 달에 디도스 사건으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결국은 누가 들어왔냐면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패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움이 있는가?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새로움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당내에서 지도 체제를 흔드는 그 세력이 아직 굉장히 작은 비주류의 일부 의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태경, 서병수 의원인데 그분들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더 나가서 민주당도 보십시오. 뭐 이원옥이라든지 조홍찬이라든지 김종민이라든지 윤영찬 네 사람이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큰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주류 세력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도 야도 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라든지 김기경 대표 체제는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뒤틀리고 왜곡된 아주 기형적인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연하야나 저는 뭐 전혀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혁신위를 해체하면서 비대위를 통해서 혁신을 정말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혁신을 만들어내느냐가 다음 총선에서 중요한 예.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최근 여당을 향한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 사무처에서 조사한 수도권 판세, 이제 서울에서 이제 49개 지역구 중에서 6곳만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에 무려 16%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부 지지 여론이 전국적으로 좀 하락한 원인을 두 분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가장 큰 거는요. 예. 선거라는 거는 이제 지지라는 거는 연합의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대, 30대의 MZ 세대가 과연 어느 정당에다 지지를 하느냐에서 결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이 네 번의 선거에서 당시에 민주당이 이겼어요.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이긴 정당은 지금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패턴이 뭐냐면 2030 세대가 4050 세대와 동일한 표의 결집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나오니까 2050 대 6070이 만들어지면 그건 백약이 무효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 때는 20대는 이재명, 30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에 더 많이 했어요. 분산됐는데 지금 20, 30대가 전부 다 40대, 50대와 비슷한 표 결집 양상을 보이니까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제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6곳밖에 승리하지 못한다. 제가 보는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때에 지금 25개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대통령 선거 때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고 그 25개 구청장 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이긴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직이란 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뭐 6곳으로 완전히 참패할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서울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8곳이었는데 6곳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그런 시나리오였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저는 이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을요 작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는 서울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의 후광 효과 때문에 대선이 5월에 있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과 지난해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10월 11일 날 치러졌던 그 강서구청장 선거,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게 민심이에요. 그걸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뭐 야당 우세 지역이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뭐 수도권 포함해서 말이죠. 정말 굉장히 크게 질 거예요. 제가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선은 말이죠. 대선 후에 내년 총선은 2년 있다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의 성격을 안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정권이 잘했으면은 총선이 이기는 것이고 이 정부가 2년 동안 잘 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성적 매김을 총선 때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정부 견제론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예. 정부 견제론이 이런 것들이어서 이 사안을 지금 제가 아까 자꾸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얘기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그 자체를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최근에 뭐 이념적인 문제, 지금은 좀 잦아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불편하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 보세요. 당 대표가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여권이 지금 야권이 그 정도 되면 여권은 상당히 지지도가 괜찮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낮은 지지를 보인 역대 정권 집권 세력이 없었다고요. 임기 말에는 항상 뭐 지지도가 낮았죠. 근데 임기 초에 이렇게 정체를 보이는 정권이 많지가 않았어요. 없었어요, 거의. 그렇다면 뭔가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당이 아무리 해도 여당이 힘이 없는 거 다 압니다, 국민들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요지부동이니까 점점 국민들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여권, 집권 세력에 대한 이 신뢰가 자꾸만 떨어지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여하이 변하느냐, 비대위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기조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의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에서는 당연히 정부 견제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정부 견제론이라는 그게 16%포인트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정부 견제론이 51%까지 나오고 정부 지원이 35%,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예요. 예. 정부 견제 51%인데 왜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0% 초반에 붙이고 있느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이라면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내용이 걸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민심의 흐름은 견고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지금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뭔가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어느 쪽이 한쪽이 단순하게 지금 정부 지원하고 정부 견제론을 가지고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민주당도 상당한 내용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한 번 정도 같이 함께 지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그 맞는 말씀인데 지금 신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뭐 신당론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당 체제가. 문제는 근데 야당도 지금 완전히 지금 지지도가 낮은 상태예요. 정당 지지도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거의 정체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 지지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내년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총선에서. 그게 이제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숙명적인 한계인 건데 민주당 얘기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비판받을 거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이 이거밖에 지지도가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번에 이념 혁신위의 좌초와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짧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K 지역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조차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론이 조금 더 앞서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이거는 될까요? 실제로 예. 보면은요, 엑스포 실패 이전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 퍼즐이 뭐였었냐면요. 어떻게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뭐 외유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평가를 보면요. 단순하게 지금 뭐 정부 견제를 심판론 넘어서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높은 지역이 부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죠. 근데 대구는 반대죠. 긍정이 이제 부정보다 훨씬 높은데 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부산은 여전히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다 엑스포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소홀히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엑스포에다가 해서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예. 위안이 됐을 텐데 이 격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부산에 가서 뭐 국제시장 가가지고 재계 기업들 총수들과 같이 총수들과. 함께 네. 나름대로 부산 민심 달래기를 나섰지만 부산과 관련돼서는 뭐 이제 가덕도 신공이라든지 북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가 힘을 갖고 부산 민심에 다다를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조정의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해볼만 하겠다, 뭐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에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여는데 어떻습니까? 이 PK 민심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야말로 그것도 이제 뭐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죠. 민주당은 지금 뭐 당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지난번에 영장 한번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때쯤 해가지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 대승하고 뭐 대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참패에 따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그 얘기입니다만 예. 그때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인 문제는 잦아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구속이 안 됐다라는 것뿐이지 재판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무죄 판단이야 뭐 꽤 시간이 걸리겠죠. 대법원까지 가야 될 테니까. 여러 갈래 사건이 있는 것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지금 뭐 친명, 비명계 아까 뭐 4인방 얘기 나왔습니다만 의원들 4명 나왔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행보 취할지 모를 거고 말이죠. 특히 이제 지금 내부에서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인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 문제는 제가 아까 뭐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나름대로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당 선거를 위해서는 정말 상당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계속 간다면은 그 리스크라는 게 물론 아주 내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신 공천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이게 있는 게 유리한지 탈당해서 신당이라는 게 만약 생긴다면 거기에 합류하는 게 유리한지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친명 주류가 상당히 아주 상당히 그 정교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의 이용이죠. 뭐 양자가 다 전략적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탈당 가능성이 낮은 건데 민주당도 계속 지금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야당 제1야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거의 잃고 있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도 거의 30%대 아닙니까? 양당이 다.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한데 이게 어느 정당이 잘하는 정당을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 더 못하냐를 찍게 되는 선거가 또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때 이 생각은 좀 들어요. 내년 총선 전까지 여러 가지 선거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은 없죠. 이 선거 결과 아니고 유무죄 결과는 꽤 오래 있다 나올 테니까 좀 알고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을 찍느냐 안 찍느냐 선거는 아니에요. 총선거니까 대선은 아닙니다만 예. 너무 사법 리스크에 가려져 있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양당의 적대적 정치의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큰 책임감을 느껴라. 김기현 대표가 책임감 느끼듯이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뤄지고 있는 이런 혼란을 좀 수습하고 또 분위기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공관위 조기 출범이었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맞물리면서 이 공관위 조기 출범 이게 좀 미뤄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지만 과연 계획대로 공관위 조기 출범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김건희 특별법이 만약에 이제 국회 28일 날 지금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크면 그것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3분의 2 이상이 얻느냐 못 얻느냐인데 그 기간이 예. 조기에 공관위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현역 20%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는 것이 자꾸만 확산이 되면 그 부분이 실은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이후에 공관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이 있고, 그거는 뭐 지극히 그거는 전략적인 걸 넘어서서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공관위 조기 출범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조기에 출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로서는 공관위가 빨리 출범하는 게 그렇게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김기현 대표로서 아직 그 네.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거, 이 부분도 대통령실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관위는 출범이 늦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양당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꾸 이렇게 그런 수를 전혀 안 생각할 수는 없죠. 정치적 전략이 계산량이 있으니까 유불리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게 엉터리든 아니면 맞는 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상당한 적신호가 켜진 거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에서.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여전히 지금 왜 도대체 이 집권 세력이 이렇게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성찰과 반성과 전략적 검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관위가 조기 출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패전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의 조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최고위 이제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여권의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정치인이고 집권당의 당대표라면은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치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저의 오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그 대표에 집착하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메시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내에서 지금 불고 있는 이런 압박이 조금 더 거세질 수도 있고 또 잦아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질서 있는 혁신을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뇨한 실은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본질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 구조 개편이라든지 정말 국민이 듣고 싶어한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공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 공천이라는 거는 결국은 혁신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혁신위 안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혁신위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을 공관위에다가 몇 분은 아마 추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질서 있는 혁신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지금 역대 총선을 보면요, 각 정당들은 공천심사위원회는 언제 만들었냐면 1월 초 아니면 중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월 7일 날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2016년도 1월 달, 다 모든 게 1월 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든 간에 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은 그렇게 12월 달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요. 1월 달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께 지금 굉장히 더 위기라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도덕성이 무뎌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면역체제가 무너졌다. 지금 자꾸만 선거법 개정을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대를 잃어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방법은 두 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서 비명과 친명이 합의하는 비대위가 만들어지든지, 그게 안 되면은
탈당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그런 데를 봉합해서 나갈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위기에 봉착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더 12월 말에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도 계속해서 뭐 신당 창당 쪽에 좀 무게가 실린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며칠 전만 해도 아직은 이준석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예, 톤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계속 말로만 할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12월 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결단 내려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 뭐 정치와 성장벽이 다르니까 당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연대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볼 수밖에 없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계속 27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며칠 전에는 제주도당 가서 국민의힘 가서 또 국민의힘이 이기는 법을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도 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머무는데 한계가 있다면 두 사람이 합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합쳐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연대를 해서 과거에 있던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성공하기 어렵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 개혁 문제라든지 한국 정치에 대한 개혁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낸다면 그래서 양극단의 지지층을 제외한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스윙보터라는 유권자 계층들 이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아젠다를 계속 낸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정말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연대를 해가지고 다시 또 누가 더 수장이 되냐 이런 문제로 다투면 뭐 그 정당은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아직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워낙 양당이 지금 워낙 문제가 많다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의 그 내부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살아날 길도 그쪽일 것 같고 또 제3지대란 제3신당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실패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몇 번 사는 적은 있었어요. 95년도도 그랬고 과거에 통일국민당 또 2016년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성공을 했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잘 이들이 조합을 해나가고 절충해 나간다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지금 이쪽은 블루오션이 맞는데 계속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소 거리를 뒀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대한민국에서 신당이 창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두 번째는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신당을 주도하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김대중 정신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신당을 할 저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당이다. 따뜻함과 아이스가 같이 들어가는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난다는 건 이벤트만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신당을 만들 때 제가 조금 얘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윤을 가치를 해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는 게 반윤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만나야지 서로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다당 체제가 이루어지면은 의정 활동 속에서 코alition 빌딩 연대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한다. 대통령 선거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필 총재가 만나는 것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걸 만든 건 가지만 총선에서 그런 이질적인 거의 결합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이 임명이 된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달 중으로 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뭔가를 혁신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상민 의원 이후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탈당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올지도 좀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것도 결국 이제 공천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도저히 민주당에 있어가지고는 공천을 받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밖에 없죠. 앉아주거나 뭐 서서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공천을 지금 시스템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공천하는데 지금 하위 이제 컷오프 대상들의 감점을 더 높인다는 거고, 그 당원들의 그 이제 비중을 더 높였잖아요. 당원 개정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과연 자기가 잘만 하면 그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공천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탈당 안 할 겁니다, 아마. 일단 뭐 다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들의 제1차적 관심은 공천이거든요. 공천이고 자신의 당선이에요. 그렇다면 비명계 의원들한테 그런 나름의 설득을 해 나간다면은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저 네 사람 있잖아요, 지금. 뭐 저기 조응천 뭐 있잖아요. 김종민 뭐 윤영찬 이런 의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네 명 중에서도 어떤 분은 탈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아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비명계도. 전 그래서 비명계가 일사불란하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결집해낼 수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그 신당에 가서 공천을 받는 건 좋은데 당선될 수 있느냐를 따질 거라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알 거란 말이죠. 친명계 주류가.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나름대로 잡아놓을 거라고요. 이제 그 계산이 어느 쪽이 많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 의외로 이렇게 탈당한 의원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친주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친명주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점은요, 변곡점은 비명과 그리고 친명 간의 합의 비대위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명과 친명이 합의하는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장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천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탈당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 비명의 합의 비대위가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공천 과정을 과연 친명 간별사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쪽에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요, 친문 패권을 청산하고 8개 항을 요구한 다음에 안 되니까 탈당해서 만든 게 국민의당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서 최종 담판이 이루어지고 비대위로 가지 않으면은 저는 뭐 지금 뭐 비명 4인을 포함해서 지금 강성 친명 주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수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 친문 그리고 지금 비명 그리고 이낙연계 다 합쳐지면은요 가장 막강한 나름대로의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효 용인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